중국 vs 한국. 승자는 9일 만에 결정됐습니다. 중국이 1억 달러를 쏟아부은 캄보디아 요새가 한국산 폭탄에 무너졌습니다. 72km 밖에서 날아온 정밀 타격. 중국 방공 시스템은 구경만 했습니다. 5개월 동안 바위를 깎아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 9일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고 캄보디아는 버림받았습니다. 드라마만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350고지 지휘소에서 보고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프레아네트 기지 피격, 탄약고 폭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프레아네트는 후방 기지였습니다. 국경에서 72km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전선에서 한참 뒤쪽이죠.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솜낭, 캄보디아 육군 대령입니다. 25년간 군 복무를 해왔고 350고지 방어를 총지휘하고 있었습니다. 72km라고. 그게 말이 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태국 공군이 보유한 무기 중에 그 거리까지 닿는 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미국산 제2담 28km가 한계입니다. 매버릭. 그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72km 후방이 불타고 있다고요? 부관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대령님, 영상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휘소 모니터에 정찰 드론 영상이 떴습니다. 프레아네트 기지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 진지가 직격당했고 탄약 저장소에서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불기둥, 검은 연기, 그리고 아비규환.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 하지만 BM-21 최소 3기 이상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BM-21은 우리의 핵심 화력이었습니다. 중국이 보내준 무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녀석이었어요. 한 번에 40발의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화력. 그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어떻게 맞은 거야? 태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야? 정보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이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자국 영공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날아온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2km 밖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무기. 그런 건 미국 아니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폭탄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그게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50고지의 단단한 바위들이 석양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 저는 이곳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5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350고지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기억합니다. 해발 350m의 언덕.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주변 지역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공격하는 건 군사학의 기본 중 기본이죠.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50고지를 요새화하라. 어떤 공격에도 버틸 수 있게. 저는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흙이 아니라 바위였습니다. 단단한 암석지대. 일반적인 땅이었으면 폭격에 쉽게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자연이 준 천연 방패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위를 파자. 그 안에 벙커를 만들자. 공병대가 동원됐습니다. 암석 절단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굉음이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바위를 1m 파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갔고 장비는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3m까지 파야 한다. 왜 그렇게 집착했냐고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북베트남군과 싸웠던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땅속에 숨으면 하늘의 폭탄도 소용없다. 미국이 그렇게 폭격을 퍼부었는데도 베트콩은 살아남았잖아.
저는 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m를 고집한 겁니다. 어떤 폭탄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깊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바위 속에 거대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 동굴처럼 생긴 인공 요새.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로 보강해라. 자연 암석 위에 인공 구조물을 덧씌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바위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저는 완성된 요새 앞에 섰습니다. 벙커 입구는 바위 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부에는 지휘소, 탄약고, 의무실, 취사장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100명의 병사가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요새는 절대 뚫리지 않는다. 병사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5개월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그들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350고지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새가 완성됐을 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국군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요새를 둘러봤습니다. 리 대령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솜낭 대령. 중국군 기준으로 봐도 손색 없는 요새예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장교에게 인정받다니. 리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기와 탄약,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세요. 그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금방 지켜졌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거대한 수송기가 우리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로켓탄 수천 발, 포탄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대공 미사일도 있었고 소총과 수류탄까지 빼곡했습니다. 저는 물자 목록을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몇 달은 싸울 수 있겠군. 리 대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솜낭 대령,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이 캄보디아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캄보디아와 중국의 군사협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캄보디아가 도입한 군사 장비의 90% 이상이 중국산이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억 1,700만 달러.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었죠. 매년 실시하는 연합훈련도 있었습니다. 용과 앙코브라. 중국군이 직접 우리 병사들을 훈련시켜줬습니다. 장교들은 중국 군사학교에서 연수를 받았고 최신 무기 운용법을 배웠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2년 전 베이징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국군의 위용을 직접 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전차 부대, 하늘을 뒤덮는 전투기 편대, 바다를 가르는 항공모함.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교관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중국의 동맹국은 중국이 지킵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아누크빌 인근에 리메군 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자금으로 현대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항공모함급 함정도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요. 그게 중국의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방공 시스템도 제공했습니다.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 태국 전투기가 접근하면 요격하기 위해서였죠. 중국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설치해줬습니다. 이 시스템이면 태국 F-16 정도는 문제없습니다. 중국 기술자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350고지는 철옹성이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 뒤에 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길 것이다. 아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무사히 돌아와요. 저는 그 편지를 군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집에 돌아갈 거라고. 승리의 영웅이 되어서.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교전이 벌어진 건 350고지 전면이었습니다. 태국군이 공격해왔습니다. 저는 지휘소에서 전황을 지켜봤습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태국 F-16 편대 접근 중. 폭격 개시. 굉음이 울렸습니다.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폭탄이 350고지 주변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났습니다. 피해 보고해라.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피해 없습니다.
폭탄이 바위 표면에서 터졌습니다. 벙커 내부는 이상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태국의 폭탄은 바위 표면을 긁는 수준이었습니다. 3m 깊이의 벙커까지는 절대 닿지 못했습니다. 폭격이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피해는 제로였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치솟았습니다. 대령님, 태국 놈들 폭탄이 간지럽습니다. 저 위에서 돈 낭비하고 있네요. 폭탄 한 발에 수백만 원이래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폭발음이 울리는 와중에 벙커 안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밥숟가락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태국 조종사님들, 수고하세요. 폭탄 한 발에 몇백만 원씩 쓰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린 여기서 따뜻하게 밥 먹고 있거든요.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계속 쏘세요. 어차피 안 맞으니까. 돈 낭비인 거 모르세요? 그 영상은 캄보디아 군 SNS에 올라갔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태국군의 사기를 꺾으려는 심리전이었죠. 저도 그 영상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잘했다. 태국 놈들 화나겠군. 그날 밤, 저는 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교전 승리입니다. 태국 폭격의 피해 제로. 리 대령이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역시 350고지는 철옹성이군요. 걱정 마세요. 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됩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태국군이 뭐가 있습니까? F-16 몇 대. 그리펜.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는 BM-21 다연장 로켓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40발의 로켓을 쏟아붓는 화력. 거기에 중국이 뒤에 있었습니다. 질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교전이 계속됐습니다. 태국은 계속 폭격했고 우리는 계속 버텼습니다.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태국이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태국이 먼저 지친다. 부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태국 조종사들 불쌍하다. 매일 헛수고하러 오네. 폭탄 값으로 우리 월급 주면 안 되나? 웃음소리가 벙커 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태국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350고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5개월 동안 땀 흘려 만든 요새, 난공불락의 성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도 해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2km 밖에서 불덩이가 날아오기 전까지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프레아네트 기지 폭격 소식을 받은 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2km.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국이 가진 무기 중에 그 거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보장교를 불렀습니다. 어젯밤 폭격 분석 결과 나왔나? 정보장교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대령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폭탄 파편을 수거해서 분석했습니다. 미국제가 아닙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국제가 아니라고? 그럼 어디 거야? 정보장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폭탄 파편 사진과 함께 낯선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한국산입니다. KGGB라는 유도폭탄으로 추정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 드라마, BTS. 그 정도였습니다. 연예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나라. 삼성 휴대폰 만드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들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거기서 만든 폭탄이 72km를 날아왔다고? 정보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 중입니다만 KGGB의 공식 사거리는 100km 이상입니다. 100km?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제이담이 28km인데 한국산이 100km라고요? 그게 말이 돼. 한국이 미국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든다고? 정보장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72km 떨어진 프레아네트 기지가 잿더미가 됐으니까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쫄마 고개 보급기지 피격.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쫄마 고개는 350고지로 물자를 수송하는 핵심 경로였습니다. 거기가 막히면 우리는 고립되는 겁니다. 피해 규모는 탄약 수송 트럭 5대 파괴, 보급로 일시 차단, 또 72km 밖에서 날아온 폭탄이었습니다. 두 발이 정확하게 트럭 행렬을 때렸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프레아네트, 쫄마 고개, 둘 다 국경에서 한참 떨어진 후방이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때린다고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전투기가 접근하면 요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 전투기가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던지고 돌아가 버린다면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관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방공 시스템은 뭐 하고 있었어? 왜 요격 못했어? 부관이 머뭇거렸습니다. 부관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방공 시스템의 사거리가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야? 태국 전투기가 100km 밖에서 폭탄을 투하합니다. 우리 방공 시스템의 유효 사거리는 그보다 짧습니다. 전투기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머리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우리 방공망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50고지의 바위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요새. 하지만 지금 그 요새로 들어오는 보급로가 하나씩 끊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 전쟁,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날 밤, 저는 중국 군사고문 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 대령, 태국이 이상한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72km 밖에서 정밀 타격을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무기인지 확인했습니까?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KGGB라는 유도폭탄. 리 대령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한국산이요? 네. 혹시 그 무기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또 침묵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리 대령답지 않았습니다. 솜낭 대령,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무기가 대단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태국이 가진 수량도 많지 않을 거예요. 며칠 버티면 바닥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 같은 확신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그 나라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정보장교에게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 폴란드가 수백 대를 주문한 무기였습니다. K2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 필리핀과 태국이 도입한 전투기였습니다. 그리고 KGGB, 자료에 따르면 이 폭탄의 정식 명칭은 한국형 GPS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사거리 100km 이상, 원형 공사노차 5m에서 13m, 쉽게 말해서 100km를 날아가서 13m 이내의 오차로 목표물을 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100km 거리에서 오차 13m,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리 날아가서 자동차 한 대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춘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특수 기능이었습니다. 웨이포인트 모드, 폭탄이 목표물 상공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원하는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350고지 같은 요새도 뚫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면이 절벽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폭탄이 돌아서 후면으로 들어오면 되니까요. 자료를 덮고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아직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였죠. 그래서 무기 개발에 집중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산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긴 유도폭탄. 그걸 한국이 만들었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드라마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K-팝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기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폭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방타이 지역 포병진지 피격, 피해는 BM-21 2기 파괴, 사상자 17명,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BM-21은 우리의 핵심 화력이었습니다. 중국이 보내준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게 하나씩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어디서 공격했어? 자국 영공에서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영공에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100km 밖에서 폭탄을 던지고 유율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손도 못 대고 맞기만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러다간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다. 저녁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참모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집계하면 BM-21 5기 파괴, 탄약고 2곳 소실, 보급로 3곳 차단입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3일, 전쟁 시작한 지 3일 만에 이 정도 피해라고요?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국산 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응책이 뭐가 있어?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폭탄을 어떻게 막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저는 방공부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 태국 전투기를 못 잡는 거야? 레이더에는 잡히잖아. 방공부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령님, 레이더에는 잡힙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리입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레이더 유효 범위가 원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여기서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원 바깥이었습니다. 우리 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바뀝니다. 전투기가 미사일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레이더가 무슨 소용이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고만 있으라는 거야? 방공부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령님. 중국 방공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중국 시스템의 한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50고지가 멀리 보였습니다. 5개월 동안 땀 흘려 만든 요새. 하지만 그 요새를 지켜줄 방공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중국이 최신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태국 F-16 정도는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태국이 평범한 폭탄을 쓸 때 이야기였습니다.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한국산 폭탄 앞에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뭘 판 거야? 지휘소로 돌아오니 또 피해 보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677고지 전초기지 피격, 500고지 관측소 파괴, 통신중계소 타격. 패턴이 보였습니다. 태국은 350고지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의 지원시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보급로, 통신망, 지원화력, 350고지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고전적인 종심 타격이었습니다. 전선이 아니라 후방을 때려서 전선의 병사들이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전략.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도 총알과 밥이 없으면 싸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산 폭탄이 그걸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100km 사거리. 그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태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 깊숙이 들어와야 후방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방공망에 걸립니다. 레이더에 잡히고 대공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태국 전투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던집니다. 폭탄이 스스로 100km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손도 못 대고 맞습니다. 권투로 치면 팔이 2배로 긴 상대를 만난 겁니다. 내 주먹은 닿지 않는데 상대 주먹은 계속 날아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 대령,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 방공 시스템으로는 한국산 폭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거리가 문제입니다. 태국이 100km 밖에서 공격하는데 우리 시스템은 거기까지 닿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리 대령,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더 긴 사거리의 방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침묵이었습니다. 리 대령,
솜낭 대령, 본국에 보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리 대령이라면 바로 답을 줬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확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편이 맞는 거지? 5일째, 리 대령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리 대령은 항상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걸어도 받았습니다. 중국은 24시간 동맹국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대사관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리 대령과 통화가 필요합니다. 긴급한 군사 상황입니다.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리 대령은 현재 본국으로 귀국 중입니다. 귀국이요? 왜요? 상세한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국? 전쟁이 한창인데 군사고문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참모가 긴급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대령님, 중국 외교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캄보디아와 태국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양측의 자제를 요청한다.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평화적 해결? 자제를 요청? 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참모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우리 편 아니야? 1억 달러나 쏟아부어 놓고 이제 와서 평화 타령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베이징의 연락처란 연락처는 다 걸었습니다. 군 관계자, 외교관, 아는 사람 모두에게 연락했습니다. 답은 똑같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본국에서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검토, 답변 불가, 기다려. 죄다 핑계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버리고 있다는 걸. 왜? 이유는 뻔했습니다. 중국 무기가 한국 무기에 처참하게 지고 있었습니다. BM-21은 파괴됐고 방공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무기들이 한국산 폭탄 앞에서 종이처럼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더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만 더 당합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중국 무기의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을 빼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다고 했잖아.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동맹이라고 했잖아. 리 대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던 그 모습. 걱정 마세요, 솜낭 대령. 중국이 캄보디아 뒤에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군복 주머니에서 아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무사히 돌아와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중국이 우릴 버렸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350고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5개월 동안 땀 흘려 만든 요새. 하지만 이제 그 요새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폭탄은 매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패배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6일째 아침, 정찰병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대령님, 태국군이 새로운 전투기를 투입했습니다. F-16 말고 또 있어. FA-50입니다. 한국산 경공격기입니다. 또 한국이었습니다. FA-50.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이 몇 년 전에 도입한 전투기였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경공격기니까 큰 위협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정보장교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FA-50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블록 20이라는 최신형입니다. 뭐가 달라? 한국산 KGGB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타격 능력이 있습니다. 특수 타격, 정보장교가 설명했습니다. FA-50은 핀포인트 정밀 타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산 뒤에 숨어 있는 목표물도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산 뒤에 숨어 있는 목표물. 그건 350고지 벙커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바위 뒤에 숨겨놓은 진지들을요. 대비할 방법은? 정보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100km 밖에서 공격하고 우회 진입까지 가능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FA-50이 처음으로 350고지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지휘소가 흔들렸습니다. 피격, 후면 포병진지 피격.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겨놨던 포병진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저 진지는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에 교묘하게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병사가 달려왔습니다. 대령님, 폭탄이 이상합니다. 뭐가? 똑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측면에서 돌아왔습니다. 측면에서 돌아왔다. 머릿속에서 정보장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웨이포인트 모드. 폭탄이 목표물 상공에서 돌다가 원하는 방향에서 진입할 수 있다. 실제로 당하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면이 절벽이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폭탄이 돌아서 후면으로 들어옵니다. 바위 뒤에 숨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폭탄이 측면에서 날아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은 점이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골든 이글, 황금 독수리, FA-50의 별명이었습니다. 그 독수리가 우리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FA-50이 350고지 주변을 돌며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벙커 입구가 무너졌습니다. 탄약고가 폭발했습니다. 통신 안테나가 부러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폭탄은 피할 수가 없어요. 숨어도 찾아와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병사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솔직히 저도 무서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피해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포병진지 3곳 파괴, 벙커 입구 2곳 매몰, 통신 2절, 사상자 47명. 하루 만에 이 정도 피해였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요새였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바위를 3m나 팠습니다. 어떤 폭격에도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폭탄은 달랐습니다. 100km 밖에서 날아와서 우회해서 들어왔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솔직히 말하겠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급로가 대부분 끊겼다.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고 있다. 증원군은 오지 못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답이 없다.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걸. 젊은 병사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창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또 어딘가가 폭격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폭탄. 그 세 글자가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얕본 그 나라, 드라마나 만든다고 비웃었던 그 나라. 그 나라의 무기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얕봤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다. 7일째 아침. 저는 벙커 안을 둘러봤습니다.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탄약 상자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됐을 때 가득 차 있던 그 상자들이요. BM-21 로켓탄은 바닥났고 소총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식량 사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취사병이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쌀이 이틀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틀. 보급 트럭이 3일째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급로가 전부 끊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쫄마 고개, 프레아네트, 방타이. 보급로란 보급로는 전부 한국산 폭탄에 끊겼습니다. 의무실로 가봤습니다. 부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군의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어때? 최악입니다. 붕대가 떨어졌습니다. 소독약도 없습니다. 진통제는 어제 마지막을 썼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친구였습니다. 20살이나 됐을까?
다리에 파편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대령님, 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버텨라. 반드시 집에 보내줄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의무실을 나와서 지휘소로 돌아왔습니다. 참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해라. 작전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350고지 주변 방어진지 70% 이상 파괴됐습니다. 통신은 간헐적으로만 됩니다. 증원구는 보급로 차단으로 접근 불가능합니다. 적 피해는 확인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태국 전투기 격추 0대. 태국군 사상자 미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우리 피해 막대함. 적 피해 거의 없음.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정보참모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공군은 지난 7일간 수십 회 출격했습니다. 전투기 손실 제로, 조종사 피해 제로입니다. 제로. 그 단어가 뼈 아팠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이 죽고 다쳤는데 적은 피해가 제로라고요. 한국산 폭탄 때문이었습니다. 100km 밖에서 공격하니까 태국 조종사들은 위험에 노출될 일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폭탄만 던지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손도 못 대고 맞기만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50고지의 바위들이 보였습니다. 군데군데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폭격의 흔적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땀 흘려 만든 요새,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바위를 3m나 팠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요새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폭탄 앞에서 종이처럼요. 그날 저녁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솜낭 대령, 현재 상황을 보고하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탄약이 바닥났고 식량도 이틀치밖에 없습니다. 부상자는 늘어나는데 의약품이 없습니다. 증원도 보급도 불가능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 측 지원은? 연락이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알겠다. 대기하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8일째, 상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솜낭 대령,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휴전을 제안하기로 했다. 휴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전이요? 태국 측과 협상 채널을 열었다. 내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휴전. 그건 사실상 항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뜻이었습니다. 9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5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바위를 깎고 벙커를 만들고 중국에서 무기를 받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었습니다. 9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얼굴들. 하지만 아직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휴전을 결정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휴전이요? 우리가 진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졌다. 병사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안도, 분노, 허탈함, 슬픔.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대령님, 왜 진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몰랐다. 한국이라는 나라를요. 병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요? 드라마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드라마나 만드는 나라, K-팝이나 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우리의 실수였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검게 그을린 350고지가 보였습니다. 저 요새를 무너뜨린 게 뭔지 아나? 한국산 폭탄이다. 100km 밖에서 날아와서 오차 10m 이내로 정확하게 맞았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도 저런 성능은 없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드라마만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다.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의 말이다. 우리는 적을 몰랐다. 한국을 얕봤다. 그 대가를 치른 거다. 9일째 정오. 공식적으로 휴전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350고지에서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너진 벙커, 파괴된 포대, 검게 그을린 바위들. 5개월의 땀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정당하게요. 그들의 기술이 우리를 이긴 겁니다. 그들의 무기가 우리 요새를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더 이상 폭격기가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휴전 후 저는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면회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젊은 병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대령님, 오셨군요. 상태는 어때?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힘없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대령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뭐든 물어봐.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하다. 인정해야 할 것 같다. 어떤 점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료를 찾아봤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병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먹을 것도 없었다. 우리 캄보디아보다 더 가난했다. 진짜요? 진짜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기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무기 개발에 미친 듯이 투자했다. 결과가 뭐냐? 100km 밖에서 정확하게 때리는 폭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전투기. 그걸 만들어낸 거다.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군요. 그렇다. K-팝과 드라마만 보고 한국을 판단했다. 연예인들이 춤추는 나라, 화장품 잘 만드는 나라,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겉만 봤던 거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보지 않았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 그걸 놓쳤다. 병사가 물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이 우리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버렸다. 왜요? 자기네 무기가 한국 무기한테 지니까. 더 개입했다가는 창피만 더 당할 테니까. 그래서 발을 뺐다. 병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믿었는데 배신당한 거네요. 나도 믿었다. 1억 달러나 지원받았다. 동맹이라고 했다. 우리가 뒤에 있다고 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뿐이었다. 정작 어려울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됐다. 전화도 안 받더라.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배운 게 2가지 있다. 병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첫째, 상대를 얕보지 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 한국을 드라마 나라로만 봤다가 우리가 어떻게 됐나. 둘째는요? 말로만 동맹인 나라를 믿지 마라. 진짜 동맹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거다. 중국은 그러지 않았다. 저는 병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빨리 나아라. 집에 가야지. 네, 대령님.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시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 나라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드라마와 K-팝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7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됐는지, 왜 그들의 무기가 우리를 이겼는지. 이번 패배는 아프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진짜 실력이 뭔지 봐라. 그리고 말뿐인 동맹을 믿지 마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9일 전, 저 하늘에서 한국산 폭탄이 날아왔습니다. 72km 밖에서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거리에서요. 그 폭탄이 우리 요새를 무너뜨렸습니다.
5개월의 땀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당하게 이겼습니다. 더 좋은 기술로, 더 좋은 무기로. 우리가 얕본 대가를 치른 겁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드는 나라. 그 비결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아마 그건 단순히 돈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절박함, 도전 정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우리 캄보디아에게 부족한 것들이요. 저는 주머니에서 아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무사히 돌아와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패장으로서. 하지만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9일간의 전쟁. 중국을 믿었다가 버림받은 전쟁. 한국을 얕봤다가 처참하게 진 전쟁. 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드라마만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처럼요. 이상 캄보디아 359지에서 솜낭 대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